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전국 대담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정경욱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은 여론조사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제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메가 프로젝트,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영향 때문이라는 풀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소위 반도체, 또 피지컬 AI,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이 세 가지에 대한 대규모 지금 투자 계획들을 좀 발표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건 민생, 경제 이 부분에 좀 정부 또는 집권 여당이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요청들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화답을 한 대통령의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런 부분들이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데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특히 민생과 경제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중동 전쟁이 임시 소강 상태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예. 여전히 우리 경제는 삼고가 있지 않습니까?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그래서 네. 지금 국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의 좀 다각적인 해법을 좀 요청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적시에 잘 응답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지방선거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다가 지금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성공한 것처럼 지지율이 나오니까 이게 정치적 수단이 아니냐라는 이제 일각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지금 원래 지방선거 전부터 시행하려고, 혹은 또 대통령의 취임하기 전부터 시행하고 싶어서 계속 마음에 두었던 이런 프로젝트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랬다면 사실 취임 이후에 바로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취임 직후에는 무엇에 집중하셨습니까? 본인의 사법 리스크 지우기를 위해서 3대 합법, 또 입틀막법 등의 입법 등을 진행할 수 있게끔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또 부추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니 특히 당심을 얻어야 하는 호남 지역에 이런 일감들을 몰아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표하신 것을 보고 어떻게 이것이 미리 생각해 두셨던 것이고 단지 국정 동력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지 이런 전당대회와 지지율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특히 호남 지역에 수백조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에 표현으로는 팔을 비틀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억지로 끌려온 듯한 이런 보고회를 진행하는 것이 너무 보여주기식 행정이다. 행정 지도라는 것이 행정 지도여서 어떤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협의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네. 사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그 호남 지역이 어떤 용수나 전력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최적의 첨단 산업을 진행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볼 수 네.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아직 아무런 보조나 예산에 대한 이런 진행 예측이 없이 발표된 보고회라는 점에서 예. 더더욱이 졸속 추진이다. 또 행정지도라는 미명하에 기업의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예, 예. 조금 짧게 좀 반론 좀 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께서 이번에 그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소위 이 여당 전대용이 아니냐, 또는 지지율 관리용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제 패매성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동안 바꿔내보고자 오랫동안 준비를 한 겁니다. 정부에서 한 6개월가량을 준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대통령께서 어떤 전당대회용이나 또는 지지율을 관리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면 본인이 가장 어려운 순간들에 이런 부분들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지금 수도권 1급 체제가
오국 3특의 국가 균형 발전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작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예. 또 지금 대체 불가의 대한민국, 초격차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리고 이 지금 반도체 AI 산업 같은 경우는 국가제 대항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과 함께 손잡고 상당히 좀 속도전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준비해 가는 것에 대해서 뭐 야당에서 뭐 비판을 일부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네. 부분에 대해서 국정 발목 잡기 또는 폄훼용으로만 이 부분을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둘러싼 공방을 좀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자, 이재명 대통령 호남 충청에 이어서 어제는 영남권 첨단 산업 발전 보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현장 이야기 듣고 오시죠. 영남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조업 1위 거점이자 글로벌 첨단 제조업 거점으로 도약할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탄탄한 기반 위에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더해지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위성과 발사체, 미래 항공기와 우주 신산업을 연결하는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본격적으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영남은 이제 국내 제조업 1위를 넘어 세계 제조업 1위를 향해 성큼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주항공은 영남이 키워낼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영남권을 마지막으로 이제 세 곳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축사를 듣고 왔는데, 지금 영남권에 대한 이제 발표,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시각이십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뭐 우주 산업, 우주 관련된 부분은요. 뭐 2024년에 이미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이전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던 부분을 대통령이 마치 이제 와서 영남권을 위해서 호남권과의 차별 대우라는 것에 대한 비판을 무력화하려는 듯이 이렇게 발표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본인의 지지율이 3주 연속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의식을 하시고 이 부분을 굳이 발표를 하신 게 아닌가, 너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좀 해봅니다. 네, 보여주기식이란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는데, 지금 그 정부 인사에서도 이병태 부위원장,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이 메가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SNS 글 올렸는데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호남 반도체 투자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어쨌든 이게 추진이 더디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올려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뭐 대단히 부적절한 언사이고 대단히 무책임하다. 그래서 이 지금 이병태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직을 수행하실 수 있는 자격이 좀 부족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통령 직속의 규제 합리화 위원회가 해야 하는 일이 실제 이런 대한민국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이런 그 규제들, 이런 부분들을 제거해서 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위원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 실제 이 사업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진행이 더딜 수밖에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연구하고 그런 부분을 수정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보다 오히려 그것이 안 될 거다라는 쪽에다가 말씀을 하신다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시겠다라는 건지 제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속도전을 담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신속하게 규제가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합리화하고, 그리고 국회는 입법에 속도를 내야 되고, 그래서 정부가 신속하게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기업들이 투자를 갖다가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가장 초석을 담당해야 할 규제 합리화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 이런 거는 굉장히 더딜 거다. 이거 대통령 임기 중에 안 될 거다. 대통령께서 직접 지금 담당관을 만들고 본인이 직접 이 사업의 총괄적인 책임을 끌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한다면 이 직을 수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대단히 예.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런 말씀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책무를 저버린 부적절한 발언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 글뿐만이 아니라 뒤이어서 올린 글들이 좀 논란인데 지금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구호 사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5.18이 성역이 됐다라고 언급을 해서 청와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사실 그 배재고 스타벅스 응원 관련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해당 학생들이 경솔했고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자유를 누리면서도 또 타인에게 어떠한 권리를 제한하게 되거나 상처를 준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일정 부분 제한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논란이 됐던 학생들 미성년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학생들에게 어떤 5.18에 대해서 어떤 강제적인 부분, 너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건 당연히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징계권 먼저 행사하는 것에는 좀 반대를 합니다. 사실 범죄자들에게도요,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같이 계도할 수 있는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이 우선이지 처벌이 우선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심지어 학생들이 아닙니까? 미성년자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른들의 잣대로 교육으로 해결하지 않고 징계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발언들을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해주시는 것이 옳은 소리이고 물론 대통령에게는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내부에서 나오는 이런 쓴소리를 좀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국정 운영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병태 부위원장이 임명될 때도 조금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이 글 때문에 사퇴에 대한 어떤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직을 맡고 지금 이 자리 그 부총리급의 공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직을 맡기 이전에 사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공직을 맡고 난 이후의 발언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특히 이분은 지금 오늘 말씀하신 걸 보면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짚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스포츠 정신에 어긋난 조롱과 폄훼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 어떻게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좀 전에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듯이 경솔했고 잘못했다 인정했으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처벌 수위가 과하다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논의의 대상입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의 한 묶음인 것처럼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인들도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 광주 제1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예. 사과하고 5.18 묘역을 참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학생들이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따끔하게 이건 그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역사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거는 명확하게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른 어른들의 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표현의 자유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신다면 이 역시도 대단히 부적절한 언사였다. 그런 차원에서 이분은 좀 본인의 스스로 거취를 좀 결정하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혐오를 배제하는 스포츠맨십의 이제 스포츠 문제지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도 있음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후반기 국회 대비 이 워크숍이 있었는데 당권 주자 3명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런데 장외선 신경전도 좀 팽팽했던 것 같아요. 역시 그 보안 수사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당대회가 이제 사실상 스타트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세 분이 이제 나란히 헤드 테이블에 앉았고 또 파한대소 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했던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저희가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 화두로 떠오른 것이 이 보안 수사권의 완전한 폐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 입장도 보안수사권의 완전한 폐지에 동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큰 어떤 이 이견이 있을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안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생길지도 모르는 이 국민들의 억울한 그 부작용들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는 만반의 완결성을 좀 갖추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이견들이 좀 있는 것이고 그런 예. 부분들은 당에서 지금 이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통해서 내용을 좀 만들어가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돼 있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 지금 소위 김민석 총리 시절에 지난 5월 달에 당에 이미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입장을 전달했고 신속하게 통과시키자라는 얘기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당시 대표께서는 우린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라는 약간의 진실공방처럼 흘러가고 있는데 예. 이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피해보지 않는 법 제도의 개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된다는 것이지 이것이 전당대회의 어떤 핵심 의제로 떠오를 사안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이 보안수사권 문제가 예. 전당대회 용으로 폄훼되면 예. 결국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안 가질 수 있도록 저희 당에서 적극적인 노력들을 취해 나갈 것이다. 그런 점을 이런 그 전당대회 용으로 예. 안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은 네. 국민들이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안수사권의 이제 폐지에 대해서 이제 입장이 모아졌는데 그 시기에 대한 문제로 조금 이제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월 처리 제한을 놓고서 진실공방이 벌어졌는데 당정에 좀 소통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소통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소통을 하지 않으신 걸로 보이고요. 예, 일단 정청래 전 대표가 소통이 없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당 대표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뭐 의원들 다른 분들끼리 논의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사실 정부의 입장이 당에 전달이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주장하기는 조금 어려우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정부의 입장은 사실 3, 4주 전만 해도 명확하게 보안수사 요구권을 유지하는 어느 정도 뭐 수정을 하더라도 유지하는 것을 많이 권유를 하셨던 것 같아요. 수기해야 한다고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정성호 법무장관도 보안 수사권을 아예 폐지를 한다면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민석 전 총리가 총리직을 내려놓은 지 며칠 만에 갑자기 입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저는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강성 지지층들에 대한 호소를 위한 것이지 진심 어린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시기의 네. 문제도 아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이전에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네,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각의 지지층에 대한 그 지지층을 위한 발언이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지금 그리고 나오는 것이 또 전북 홀대론입니다. 아무래도 3대 프로젝트에 이제 전북이 소외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지금 정청래 전 대표가 전북도민들의 상실감이 많이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그거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건데 여당의 자세가 어떤 건가요? 여당의 자세가 지금 제 대통령께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이제 발표하면서 예. 지역에 포함된 데도 있고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이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투자 규모가 좀 상이한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섭섭함들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제 본인은 그런 그 분들의 상실감을 뭐 대신해서 표현한 것이다. 이런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럼 지금 중요한 정부 집권 여당의 자세는 무엇인가? 또 정부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것들이 지금 논란이 또 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대통령께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단지 어떤 한 지역에 시혜를 베푸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작게 보면은 지역 균형 발전이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 대한민국의 발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미래의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굉장히 작은 지역 단위로 이것을 끌고 내려가게 되면 예.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섭섭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의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집권 여당이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속도전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입법의 속도전도 필요하고 정부 지원의 속도전도 필요하고 그래서 예산의 배분이라든가 예산의 효율적인 지원 이런 부분도 다 속도전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집권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 또 국정감사 그리고 예산 편성 과정들 속에서 어떻게 보완해서 끌고 나갈 수 있겠다, 뒷받침하겠다라는 부분을 더 잘 말씀 주시는 것이 당원들에게 또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확보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민주당의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국민의힘도 좀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국민의힘 윤리위가 재개가 되는데 이 윤리위에 친한계 징계 요청서가 많게는 뭐 수백 건이 접수됐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 대상이 몇십 명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다면 정말 무더기 징계가 가능한 건지 어느 정도의 수위가 지금 나올지 관심이거든요. 일단은 뭐 징계라는 것이요, 원칙을 지키는 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이제 저희 당에서는 당원 당규에 개파를 불용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기준 자체는 사실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개파 불용 만을 가지고 징계를 한다고 하면 아마 반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명확한 것 하나는 지난 보궐선거 때 부산 북갑에 가서 우리 당 후보를 두고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부분,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청해달라는 당원들의 의견이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당에서 윤리위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미 당 지도부에서 당시에 무소속 후보자를 도우면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경고가 이미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도 나는 그렇더라도 어쨌든 나중에 징계를 받더라도 감수하고서라도 그 한동훈 후보의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직접 내려가셨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 징계를 감수하시고 예상하시고 있었던 것만큼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억울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재준 의원이 며칠 전 그런 얘기하셨어요. 본인은 부산에 간 적도 없고 치킨을 먹은 적도 없다. 그러니 나에게는 징계 사유가 없다라고 반박하셨어요. 이 얘기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부산에 가신 분. 그래서 무소속 후보의 활동을 돕고 같이 치맥하면서 이분이 당선을 기원하며 우리 당 후보의 낙선을 기원하셨던 그 모든 분들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처리를 해줘야 당의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고요. 우리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의원 지금 국민의힘 당내 지금 이런 징계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괴기스럽다, 정치적인 연명수단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앞서서 이 징계를 통해 제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의원이요. 과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야권의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가는 부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글쎄요, 이 부분은 한동안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한동훈 의원이 복당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운 그런 국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그 징계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것은 한동훈 의원과 친하게 지냈던 친한계 또는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성 엄포가 이 징계 정치의 근본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그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뒤집어서 해석을 해보면 과연 한동훈 의원의 지원 범위를 어디까지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가서 내려갔다라는 것 자체가 지원인 것인가? 아니면은 가서 같이 치킨을 먹었다라는 것이 선거 운동을 했다라는 지원인가? 이렇게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도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 부산에 방문했다라는 이유만이 지원 사유가 된다 그러면 아마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 한동훈 의원뿐만 아니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라든지 배현진 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가 그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을 인용받는, 그래서 징계가 무효화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징계가 결국은 윤리위나 당무위를 통해서 이루어는 지겠습니다만 그 징계의 실효적 성과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징계 정치가 이어지다 보면 당 내용을 수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점점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의문이 부분- 드는 것이 예. 그러니까 이 징계 기준 같은 네. 것들 그리고 예. 이제 앞서서 징계가 있었을 때 법원에서 이제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정지가 된 부분,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게 다시 반복이 된다면은 그 장동혁 대표에게 별로 유리할 것이 없다라는 어떤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징계라는 것이 지도부에서 징계를 진행하겠다라는 의사를 보여주고 계시긴 하지만 저희 당의 또 윤리가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있고요. 윤리위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시 선관위원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에 선거를 돕지 않고 부산에서 출마한 무소속 후보를 도로 내려갔다? 이런 부분이 해당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기가 오히려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번 가처분은 사실 소송 수행상의 문제점이나 재판부에서 어떤 정당의 자율성에 대한 이해 부분에 대해서 좀 재량권을 좀 일탈하신 판단이 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처분은 임시처분 아니겠습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혹여라도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 선관위원장으로서 서울시 당협위원장으로서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뭐 공천권 관련된 부분에 네. 권리에 제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인용을 해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 부분은 법원에서 사실 그 공천권에 대해서 오해하신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가처분이 인용되었던 것이고요. 본 소송에 가서는 사실 결과가 저는 좀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될 것이고요. 예, 이런 부분들과 별개로 또 그 이후에 선거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이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또다시 징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요. 실제로 징계를 요청하는 수많은 당원들의 징계 요청서가 들어온 만큼 예. 이 부분은 심사를 분명히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내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원구성, 국회 원구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이 부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2년 전에도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선언했다가 그것을 이제 철회했습니다. 이번에 예. 좀 다를까요? 그때와 조금 상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는 이제 국민의힘이 여당이어서 사실 이제 추경호 후보가 2주간 자명을 하고 돌아와서 또 우리가 마냥 국정을 놓고 있게 된다면 오히려 국민들께 더 큰 피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원내 투쟁을 하겠다라고 진행을 하시게 된 부분이었는데요. 네. 그때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거나 혹은 동의하지 못한 일방의 날치기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반면에 이번에는 저희가 야당이다 보니까 대통령의 그런 권한도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뭐 입틀막법이나 사법 3대 악법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저희가 요청했지만 대통령이 행사하지 않아서 다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만큼 우리 당에서는 이제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다. 예. 예, 지금 뭐 이런 국정 수단을 상임위원장을 뭐 민주당이 전부 다 독식하고서 처리한다면 그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국민들께서 해주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 부분은 아마 민주당에서도 아마 우려하시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18개 상임위 중에 지금 법사위를 포함해서 11개는 민주당이 이제 단독으로 선출을 한 상황인데 남은 7개를 국민의힘이 받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민주당이 마저 다 가져갈 것이냐. 이게 2020년 21대 때 이제 독식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여전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18개 상임위 전체를 다 가져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들을 가져간 건 아니에요. 그랬다면 이미 7개의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된 상임위원회도 저희가 위원장을 다 선출하고 또 그 상임위에 의원들을 배정을 했겠죠.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국회 운영에 참여해 주기를 촉구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모습은 국정 발목 잡기를 넘어서서 민생 발목 잡기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국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노동하면서 유임금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미 이번 그 후반기 국회가 출범한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임위 구성조차가 안 됐다는 것은 뭐냐면 단 한 건의 법률도
지금 국회에선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국정 발목 잡기 그리고 민생 발목 잡기다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어려운 민생 경제 이런 부분들을 자꾸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토론하고 논의해서 뭔가 생산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 이런 상황들을 과연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주시겠느냐. 저는 오히려 지금의 국민의힘의 모습은 역풍을 맞을 것이다. 지금은 국회에 빨리 들어오시고 예. 국회에서의 운영에 협조하시면서 야당으로서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시면 된다. 그런 상황들을 지금 너무 방기하고 있는 모습은 안타까운 모습이다. 물론 다시 한번 그 네. 국회의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 이 사실, 부분에 네. 대해서 짧게 반론을 좀 하고 싶은데요. 국민의힘에서 저희가 전혀 협치를 안 하겠다, 협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사실 지금 상임위원장 배정하고 상임위원들을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배정해서 팩스로 통보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협치하자는 모습인지 당최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지금 상임위원들 배정된 것도요. 상임위원으로 지원하신 분들을 적절히 배정한 것이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뭐 과학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을 뭐 정무위에 임의로 배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말 전문성이라고는 전혀 고려함이 없이 배정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활동을 도대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야말로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선출해 주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거는 좀 사실관계니까 좀 반론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야당 의원들에 대한 상임위 배정은 저희 여당이 한 게 아니에요. 국회의장께서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국회의장께서 그 배정해가지고 팩스로 보내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제출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의원들의 전문성을 배정해가지고 수정해서 제출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안 하시고 지금에 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받았으니 우리는 협조할 수 없다. 이 정도만 말씀 주시는 건 지금 국회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고 그동안 한 20차례에 가까운 그 양당 대표가 협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협상 과정에서도 충분하게 논의가 진행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지 않았던 측면은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요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네, 저희가 짧게 해주시죠. 법사위원장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사실 법사위원장은 국회 관례상 다수당이 국회의장이 되시고 그 야당이 제2당이 법사위 위원장을 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지난 상반기에도 이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가면서 예. 사실 뭐 악법들을 다 그냥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일방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하고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여론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귀를 기울여 좀 들으시고 민주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치를 할 수 있게 상황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위 회분에 대한 두 분의 치열한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정겨욱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